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일주일 뒤로 다가온 호남 경선에 대비해 호남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는 오늘 광주에서 호남 공약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또 안희정, 이재명 후보도 호남 방문을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앞서서 이제 국회 정영빈 기자를 연결해서 들어봤는데 역시 이제 경선 일정이 임박해 오면서 호남 찾는 그 빈도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전부 다 호남을 방문을 하네요. 그렇죠. 이제 그 호남에서 1차전을 시작을 하는데 네네. 그 1차전이 사실상 결승전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네. 이 측면을 하나 보고 두 번째 봐야 되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호남에서 정리하기 시작을 하면서 완전 뒤집기를 하거든요. 예.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드라마틱한 대반전을 일구어냈던 곳이 광주였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광주 호남에서 1등을 하면 그 사람이 항상 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됐다라는 또 전통이 있고 세 가지의 의미들을 부여하면서 네. 실제 호남에서 이기지 못하는 민주당 후보가 다른 지역에서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을 보면 네. 이 세 후보가 호남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 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리고 ARS 한 표나 현장 투표 한 표나 똑같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강주에 집중하지 않고 호남 전역을 이제 사사치 훑는 이런 선거 전략들이 저 세 사람이 다 집중하는 이유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호남 경선이라고 하는데도 어쨌든 당내 경선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워낙에 이제 지지도가 대세론이, 높기 때문에 예, 대세론이 예. 강하기 때문에 사실 이걸 과연 뒤집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이라고 하지만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대세론이라고 하기엔 지지율이 조금 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렇지만 확실한 건 정권 교체에 대한 대세론 내지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세론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걸 봐서도 그게 네. 확실한데요. 근데 그게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으로 이어질지는 호남에서 이 네. 부분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저는 사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런 당내 상황이라든가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계승자가 누군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겠죠. 뿐만 예. 아니라 기선을 제압하겠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죠. 누구든지 네. 하면서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크면서 호남의 유권자들은 전략적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선호하는 그래서 원래는 좀 민주당에서 이제 대표까지 했지만 네.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조금 호남 유권자들의 호감이 좀 덜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네. 전략적 선택, 본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표를 선택할 것인가, 네. 선택하는 경우에 얼마나 전폭적으로 밀어줄 것인가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니까요. 네네. 그리고 또 저희 밖에서는 그건 잘 몰랐지만 보통 ARS 한 표와 그다음에 현장 투표 한 표가 똑같은 등가성을 가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 표의 영향을 똑같이 가진다면 지금 그냥 광주 현장 투표에 오실 분들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호남 전체적인 민심을 움직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고요. 네네. 이 민심이 움직이면서 수도권으로 올라오죠, 보통. 이 바람이 올라오기 때문에요. 네네. 여기서부터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실제로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여론은 지금 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어쨌든 호남에서 1등을 계속 달리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호남의 지지율은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50대 이하와 50대 이상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네. 50대 이상의 오피니언 리더층들이 국민의당을 지지하면서 4.13 선거 때 국민의당이 압승하는 이제 예. 흐름을 예. 낳았고요. 예. 그리고 이후에 50대가 상당히 많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국민의당 지지에서. 네. 왜 무너지느냐 하면 앞서 이두화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전략적 투표와 전략적 사고를 호남에서 상당히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안철수와 문재인을 놓고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에 있어서 압도적인 문재인의 지지율에 의해서 50대가 상당 부분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쪽으로 이제 기울기 시작을 했고 네네. 그러면 결국 60대, 70대, 80대는 상당히 적극적인 투표층이고 현장에 와가지고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측면을 본다라면
ARS 하나와 현장 투표 하나가 등가성을 지니기 때문에 실제 20, 30, 40대로부터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50대를 허물기 시작을 함으로써 네네. 사실상 문재인 대표의 그 무난한 승리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실제로 지금 그 지난 주말에 있었던 리서치뷰에서 네네. 호남에서 특히 이제 경선 참여층에 대한 투표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예. 그 문재인 후보가 55% 그리고 또 그 안희정 후보가 21%, 또 이재명 그 후보가 14%. 결론적으로 이제 1등 그 문재인 후보가 과반수를 넘어가고 있죠. 네, 네. 그리고 30% 이상 지금 압도적인 차이로 지금 안 후보를 앞서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와 같은 그 안 후보가 이 결정적인 반전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만 예. 현재로서 적어도 호남 지역에서는 예전에 이른바 그 반문 정서가 상당히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지난번 4.13 총선 때 반문 정서가 가장 컸지만 그 이후에 이른바 대세론을 형성하면서 이 국민당을 오히려 민주당이 그 당 지지도 차원에서도 압도하면서 예, 예. 이 대선 지지도에서도 문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현재의 그 어떤 그 당내 경선이란 것은 사실 조직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 네. 그리고 그 조직에 있어서는 지금 문재인 후보가 사실상 상당 부분 앞서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네. 사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은 문재인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네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은 아이오와에서 시작되고 한국 대선은 호남에서 시작된다 하듯이 네. 미국 대선조차도 처음 시작되는 아이오와 그 오픈 프라이머리가 굉장히 어떤 그런 중요성을 가지듯이 아마 그 문재인 후보가 여기에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있을 선거에서 만약에 승리를 한다고 하면은 예. 상당 부분 대세론을 그 어떻게 보면 남서풍으로 해서 북풍으로 올라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최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이제 3, 4일 전에 리얼미터에서도 네네. 55.1%가 이제 민주당 경선 참여 의향청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곡선과 추세상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긋는다라는 측면을 본다라면 네. 전략적 선택이라는 부분들은 네. 사실상 그 쉽게 이야기하면 좀 대세론이거든요. 그리고 될 사람. 이런 측면에서 사표 방지 심리와 대세론이라는 측면을 본다라면 문재인 대표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긋고 있는 시점이다. 그리고 안희정 이 지사도 상승세를 치고 있는데 예. 민주당 그 경선 참여 의향청에서는 그 더블 스코어가 아니라 3배 차 정도가 난단 말이에요. 55대 21, 예. 22 정도가 네네. 차이가 나기 때문에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그 부분들을 네. 네. 앞으로 보름 동안에 얼마만큼 좁혀낼 것인가라고 하면 시간적인 그 한계가 또 안희정 지사에게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호남 영역에 있어서는 시간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예. 네. 그러면 안희정 지사가 뒤집기를 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적인 한계가 그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아니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짚어보는 이번 주말부터 당장 ARS 투표 호남권 예. 시작하니까요. 예, 예. 네. 자, 그런데 어제요, 문재인 후보가 그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표창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네, 있는데 네, 네. 혹시 이게 어떤 민심에 영향을 주거나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저는 크게 변수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예. 그러냐면 문재인 대표가 이야기를 했던 게 네. 자기가 5.18 때 들어가서 이 진압군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자신의 안보관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네, 네. 나타났던 그 실수였다. 저는 실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안희정 지사가 지적했던 부분이 저는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과도한 안보 프레임. 네. 그러니까 워낙 민주당 그 새 후보 전체에 대한 안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문재인 전 대표를 딱 집어서 평양 발언, 평양을 먼저 가겠다 미국보다 이 발언을 가지고 계속해서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피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좀 더 확고한 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을 그 사례를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정치 공세를 치고 오는 것들은 분명히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사실관계에 있어서 왜곡이 된 거는 있다. 네. 5.18 진압군으로 들어가가지고 표창장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훈련을 하면서 그 이전에 표창장을 받았는데 하필이면 전두환 장군이라는 표현이나 이런 표현들 속에서 결정적인 그 오류를 범한 부분인데 네. 이거를 자꾸 좀 더
뻥튀기하고 부풀리게 하는 네. 그 정치 공세 흐름은 일반 국민들에게 오도하는 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바라보기에 좀 불편한 게 있어요. 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것은 이제 그 문재인 캠프 그러니까 더문캠에서 조금 자초한 부분은 없지 예. 않나 싶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더문캠 같은 경우에는 요즘 여론 특히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하는 그 모임을 보고 있는데 네네. 최근에 이제 문캠프에서 가짜 뉴스 사례집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이 그 문재인 후보가 그 전두환 그 장군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것 얘기 자체가 가짜 뉴스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압박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이 5차 TV 토론에서 본인 직접 후보 말을 본인 했잖아요. 스스로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고 네. 하면은 그것은 이 캠프와 이 후보 사이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예. 하면은 지금 스스로도 그러면 캠프에서는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어떤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조금 더 어떤 메시지 전달하는 데서 좀 내부적인 의사소통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예, 예. 저도 잠깐만,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부분, 때에 부분 결론적으로 맞아요. 얘기했을 예. 때에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떤 그 문 후보에게 약간 상처 정도는 있겠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대세는 그 이유는 네. 왜냐하면은 이미 전인범 그 이른바 안보 영입 일로 전인범 그 특전 전 사령관을 후보를 영입했을 때 상당 부분 바람을 일으켰지만 예. 그때에도 보면은 전인범 장군이 5.18 발표했는 것은 전두환 장군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고 전인범 장군이 미국으로 감으로써 그 부분은 사실 잠잠해졌습니다. 그렇다고 네. 하면은 이 부분 또한 사실 어떤 그 결전을 일주일 앞두고 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좀 약간의 스크래치는 있겠지만 네. 일주일 정도라고 하면은 충분히 메시지를 커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주 큰 어떤 그 후폭풍을 남기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짜 뉴스 이야기도 네. 가짜 뉴스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5.18에 투입이 돼서 그 공로로 표창장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이제 가짜 뉴스가 돌았거든요. 그 내용 자체가 예. 가짜였다는 근데 거군요. 예, 5.18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그 측면에서 해명을 했는데 네. 언론에서 그걸 받기를 가짜 뉴스를 문캠에서 반박 뉴스로 냈는데 네.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가 자기가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한 것 아니냐, 가짜 뉴스가 맞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문캠에 오류가 있었다는데 정확한 내용은 그럼 정리를 하면 가짜 뉴스는 네. 문재인 전 대표가 5.18에 들어가서 강주 진압군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결과로 표창장을 받았다. 요게 가짜 뉴스의 내용이고 아, 예, 문캠에서 반박 뉴스로 낸 거는 예. 안 들어갔다라는 부분이고 표창장을 받은 건 사실이다라는 부분. 표창장 받은 자체를 가짜 뉴스라고 얘기한 건 아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좀 팩트가 좀 정확하게 진열이 돼야 예. 시청자들이 바라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언론들을 보면서 네. 아 이게 문캠이 하고 문재인 전 대표하고 입장이 다르구나라고 그렇군요. 하는 오해를 나는 불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뭐 사실 캠프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과거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캠프와 관련해서 전인범 사령관도 얘기를 했었지만 캠프와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제 토론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어요. 예. 너무 이렇게 좀 메모드급 캠프다 보니까 예. 적폐 세력까지 다 껴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대세 후보가 되거나 1위 후보가 되면 캠프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저는 뭐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은 전혀 아닌데 문재인 전 대표가 많은 물이 모여서 강물이 돼서 바다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건 어느 국민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아쉬운 거는 그 안희정 지사가 비판한 것 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실 그 문재인 전 대표는 적폐 청산, 국가 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거기에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걸 하기 위해 하면서 또 캠프는 이렇게 메모드급으로 커지면서 이재명 시장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기득권 세력까지 안고 가는 거 아니냐. 뭐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정교사, 경제 가정교사라고 했던 김광두 소장 이런 사람도 네, 네. 들어가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가 그런 사람들도 다 끌어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다 끌어안으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생각, 고견을 듣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서 강물처럼 바다처럼 다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내가 적폐도 청산하겠지만 안희정 지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국민 화합을 위해서 나아가겠다. 그래서 일관된 메시지 이런 사람들을 다 안고 가는데 그렇지만 이제 소통은 하겠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을 끌어안는 데 대해서 일정 부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논리적인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 끌어안고 있는데 이제 적폐 청산만 얘기를 하면
왜냐하면 공격을 받을 요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가지만 난 적폐 청산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국민 화합으로 나가기 위해서 다 끌어안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화합해서 갖고 가겠다라고 논리적인 설명을 하면 더욱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깊이 있게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도 헷갈릴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안희정 지사에게 대연정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둘 사이 차이가 뭔가요? 저는 대연정의 개념은 이 친박, 예. 그다음에 그 비박, 예. 그다음에 좀 더 왼쪽으로 오면 바른정당, 예. 그다음에 이제 야권 이랬는데 김부겸 김부겸 의원이 초기에 이제 대통령 그 불출마 선언을 하기 예. 전에 야권 공동정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야권 공동정부 영역에 있어서 문재인 전 대표가 그 틀을 잡았고 네. 그 다음에 바른정당 수준의 좀 그 보수 세력 중에 건강한 세력들의 일부들을 그 흡수하면서 좀 더 오른쪽 영역까지 이야기를 듣는 네. 이 틀을 이제 짜는 게 대체적으로 전체 대연정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연정이라는 부분과 협치라는 부분을 나는 또 구분을 해야 된다고 네. 봐요. 이 부분은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움직이는 것은 협치의 영역이고 대연정은 말 그대로 권력을 까지도 이 함께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장관 일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일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권력의 분점과 협치의 영역은 좀 다르다. 네, 이제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문재인 전 대표의 행보는 협치로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손학규 후보 대선 출마 선언했는데요. 네. 지지율을 보면은 지금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좀 큰 격차로 앞서가고 네. 있습니다만 이 룰을 보니까요. 여론조사보다는 사실 현장 투표가 상당히 비율이 높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의 여론조사보다는 경선에서 어떤 현장 투표가 되느냐가 좀 중요한 것 저는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한 5대1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네. 현장으로 가면 10대1 정도로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손학규 전 대표가 지난 4.13 총선에서 적극적인 결합을 통해서 자신의 이 계보의 국회의원을 만들어내고 네네. 그리고 실제 전국적인 조직들을 확장하고 구축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됐는데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약간 방황하다가 국민의당으로 들어가면서 국민의당은 사실상 안철수 전 대표가 만든 당입니다. 네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안철수 대표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석권할 수 있는 힘은 자신들의 개별적인 역량보다는 예, 예. 안철수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전국적 인지도와 호남에 대한 애정의 표현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예.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손학규 전 대표가 국회의원들도 많이 앉지 못했지만 예, 예. 실제 호남으로부터 안철수 전 대표보다 더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얼마만큼 조직적으로 동원을 해서 체육관에 데리고 오느냐의 문제를 본다라면 네. 인적, 물적, 그다음에 기여도 이런 모든 측면을 봤을 때 오히려 여론조사보다도 더 크게 차이가 날 거다. 네, 네. 이런 게 이제 저희들의 예상입니다. 최 변호사님도 굉장히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5대1보다 오히려 10대1이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 의석 분포를 본다고 하면 결국 이 부분은 저도 완전히 공감하는데 4.13 총선 때 벌써 끝난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예, 있지 않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지난 딱 이제 1년 됐네요. 4.13 예, 총선 때에 호남에서 이 녹색바람, 이 국민의당이 거의 석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 석권의 어떤 핵심에는 안철수라는 키워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와 같은 그 당시만 해도 안철수 후보가 그런 식으로 헌신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은 네. 이 호남에서 특히 민주당 텃밭에서 그와 같은 석권을 거의 한석 빼고는 다 그랬죠. 국민의당이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와 같은 조직력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오히려 더 강화되고 조직력이 훨씬 더 강화됐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여론조사에서 지금 9대1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 그 현장 투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난 관심 있게 보신 분이라고 하면은 그 한국당 그 토론회에 보면은 어땠습니까?
거기 보면 그 친박 지지자라는 사람들이 네, 나와서 네. 열심히 응원하는 다른 네. 분들에 대해서 야유를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그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강한 모습이 이 그 국민의당에서. 다가오는 국민의당 모습에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네. 그렇다고 하면 현장 투표에서는 정말 10대 0이 되지 않겠지만 9.5 대 0.5 이 정도로 될 가능성은 오히려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그렇겠군요. 네, 한국당 이야기도 해볼게요. 한국당은 일단 6명의 후보로 현재 압축이 된 상황이죠. 오늘 오후에 이제 4명이 되겠는데 일단 6명의 면면을 좀 보면요. 이 중에 상당수가 친박 후보란 말이에요. 네 명이나 이거에 됐죠.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도 다 잘 아는 분들이지만 사실 이제 대통령 후보로 어느 정당에서 나오실 분들은 다선 의원일 가능성이 높죠. 이제 네. 정치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제 그 분포는 보면 자유한국당에서 기존에 이제 새누리당에서 그 다선 의원들 중에 비박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다 그 바른정당으로 빠져나갔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는 다선 의원들은 대부분 친박 성향의 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이 중에서 이제 누군가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성향이 이렇게 그럴 수밖에 모여 있을 없겠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중에 누가 되실지에 따라서 뭐 그 바른정당과 연대라든가 그렇죠. 또 성향이 조금씩 다른데,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되시는지 보고 후보가 누가 되시는지에 따라 또 정치적 상황이 변할 수는 있는데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이제 뭐 연대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파급 효과를 끼칠 수 있을지는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국당에서 제일 지지율 많이 나온다는 홍준표 지사가 연일 이 말 때문에 구설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 이번에 출마 선언할 때도 사실은 굉장히 자극하는 표현들을 계속 많이 내놓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과연 무슨 의도일까? 지지층을 끌어안겠다는 건지 무슨 의도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앵커도 잘 알잖아요. 그럼 뭐 저한테 물어보고 그러세요. 자, 네. 무슨 의도 이야기를 하네요. 먼저 이 현상이 참 재밌는 현상이 예. 홍준표 지사가 김진태 의원을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 자연스럽게 양강 구도를 만들어주면서 1% 밑으로 깔려있던 그 김진태 의원을 사실상 키워주고 있다. 네. 그러니까 파트너를 예. 자기가 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측면이 상당히 재밌는 측면이고요. 예. 즉 무슨 이야기냐면 당신이 친박 핵심이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경쟁력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과 나랑 양강 구도를 내가 만들어줄게. 라고 하면서 홍준표가 김진태를 지명해서 데리고 가는 형국이다. 예. 네, 두 번째는 친박들마저도 친박들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네. 보수의 괴멸을 이야기를 하는 시점에서 친박마저도 친박의 대표 선수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홍준표 지사로 쏠리는 현상들을 홍준표 지사는 정확하게 깨고 있다라는 측면을 봐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홍준표 지사가 계속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아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보면 비열하고 야비할 정도로 공격을 하고 있단 네. 말이에요. 이 측면은 역으로 보수의 괴멸을 그나마 결집시킬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이야기를 했었을 때 아무도 스포트라이트를 쏘아주지 않고 아무도 기사 하나 적어주지 않다라는 것들을 홍준표 지사는 명확하게 깨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가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양날의 칼입니다. 하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훨씬 더 역으로 더 크게 결집시키고 그다음에 두 번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의 그 부담과 반발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마저도 저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면서 좀 더 느슨했던 문재인, 안희정 지지자들을 더 강하게 결집시키는 역효과가 있는 반면에 한 10에서 15% 정도의 보수 진영들은 강하게 땡기는 흡입력과 결집력을 가지고 있다. 즉 홍준표 지사는 대통령의 꿈이 아니고 당권이 꿈인 것이 구체적으로 그렇군요. 드러나는 그 현상과 발언들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달리 보는 것 같습니다. 그 홍준표 지사가 생각하는 것은 예. 양강 구도가 아니고 다자 구도 속에서 보수 결집을 노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엊그제 이제 본인이 대선 출마할 때도 본인이 이 판세 같은 경우 잃는 것을
그 진보 후보 2명, 중도 후보 1명, 그리고 보수 후보 1명 이와 같은 사자 구도가 된다고 하면은 마치 1987년에 있었던 대선과 같은 구도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보수만 결집한다 하더라도 30% 내지 40% 정도 된다고 하면은 당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논리적 구조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각을 세우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각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적자 논쟁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 또는 안희정과의 어떤 명확한 어떤 그 전선을 만드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전략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셨듯이 그와 같은 어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의 어떤 이른바 막말성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다 결집을 시킬 수는 없지만 강성 어떤 그 보수 거기다 중도 후보 여전히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층까지 그 아우른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네. 다자 구도 속에서 충분히 보수 플러스 알파 속에서 승산이 있다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전체 어떤 구도를 본 상황 속에서의 전략적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읽힐 수 있는 근데, 대목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제 홍준표 지사 옛날에 당 대표도 하셨고 원내 대표도 하셨거든요. 저 네, 네. 국회에 있을 때. 근데 홍준표 지사는 언론의 관심을 이목을 집중하는 방법을 잘 알고 네, 계시죠. 네. 어떤 언어로 구사했을 때 이제 언론에서 기사를 써주고 또 이제 집중을 하는가 이런 걸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이런 발언,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라든가 이런 게 일정 부분 한 10% 15% 이렇게 강성 그 보수를 끌어모으는 데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확장성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사실 보수가 일정 부분 이제는 분열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보수가 분열되면서 사실 보수 중에서도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네. 보수가 모두 탄핵을 반대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탄핵을 찬성하고 합리적으로 중도적으로 선택하려고 한 보수들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홍준표 지사가 뭐 정책을 어떤 걸 내놓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기사가 없지만 네. 이런 발언을 하는 걸 보고 여기에 대해서 투표를 당의 후보로 나왔을 때 대선에서 투표를 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중도나 아닌 보수 중에서도 온건한 사람들에 대한 확장성은 이제 포기한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그리고 홍준표 지사는 오히려 지금 그 이사장님 얘기하셨던 당권. 것처럼 내년에 지방선거, 그다음 총선, 그러니까 보수가 괴멸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이제 주도권을 잡고 당권을 갖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더 강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잘 되면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렇게 다자 후보 중에 일정 부분 존재감을 보일 수 있지만 예. 대통령이 실제로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그렇게 강하지 않고요. 당의 주도권을 갖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자- 그 부분 한 가지만 더 예. 짚으면 지금 홍준표 지사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단 예, 말이에요. 예. 이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1심과 2심이 달라졌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든 현재 경남도지사든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주 짧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당선이 되더라도 저기에서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는 대권 후보이고 경남도지사라는 이 두 자리는 네. 이미 자신의 손을 떠났다. 는 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네. 대법원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당권 도전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권에 더욱 집착하는 그 모습이 말 그대로 민주당의 그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집요하게 공격을 하면서 네. 그 반대를 그 결집시키고 개멸됐다라는 보수를 일정하게 그 이렇게 세우는 그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게 네.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사임을 했지 않겠습니까? 왜 이 시점에 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사실 이제 그 세계일보의 조모 전 사장님이 책을 쓰시기도 하셨죠. 대망론에 네. 관련된 책도 쓰고 그분이 어디선가 아마 칼럼도 쓰고 계실 텐데 이제 예. 거기에서도 이와 관련된 칼럼을 쓰기도 해서 이제 회사 차원에서 그 칼럼에 대해서 이렇게 이의도 제기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즈음에 이제 언론인들하고 모여서 얘기를 할 때 보니까 이제 그 홍석현 회장이 어떤 거취를 정할 것인지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저는 홍석현 이제 전 회장님이죠. 사석에서 몇 번 뵌 적이 있어요. 네. 이제 소규모 이렇게 할 때 뵌 적이 있었는데 네. 기본적으로 공직에 대한 아주 그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고 네. 그리고 공직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시죠.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의 외삼촌이기도 하고 이렇게 기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기업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더 방점이 찍혀 있지 않을까 내지는 뭐 그 기업가들은 상업에 있어서 문명의 벽돌을 쌓는다라는
얘기하는 케인즈의 얘기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오히려 공직에 대해서 되게 높이 평가를 하시는 그렇군요. 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뭔가 역할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본인이 대선 출마를 하는 게 가능할지 내지는 뭐 킹메이커 역할을 할지 어느 게 이제 어느 꿈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걸 하려고 노력은 하시겠죠. 그래서 예. 대선 출마는 조금 가능성이 낮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공직으로 국가에 대해서 뭔가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분명히 강한 분은 무슨 역할이 확실한 것 있을까요,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대선이 그거는 아니면? 섀도우 캐비넷 같은 데 들어가서 또 뭐 이제 총리나 뭐 이런 걸 하고 싶어 하실 수도 있죠. 리셋 네. 코리아 그 네, 썼던 그럴 그 수도 내용과 있고. 바탕으로 네, 해서 네. 아 그렇군요. 그럴 수도 어떻게 보세요? 있으시겠죠. 50일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출마와 관련해서는 시간상으로 어떨까도 싶기도 하고요. 강지연 변호사가 갑자기 출마를 하면서 그 이 퍼센테이지가 0점대인가 1점대를 받았잖아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인사로서의 강지연 변호사는 그 영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홍석현 전 회장 입장에서도 강지연 전 변호사의 모습들을 그 추종하지는 않을 거다. 네. 그렇다면 지금 메머더 연구 재단이 있잖아요. 네, 또. 네. 그 홍석현 전 회장이 지금 이끌고 있는 그리고 홍석현 전 회장이 지금 시점에 있어서 누군가의 지지 선언을 함으로써 오는 그 반대급부도 이제 생길 수 있는데 저는 그 이현 이야기하고 좀 유사한 건데요. 홍진기 전 법무부 장관 예. 즉 홍석현 전 회장의 아버지가 사무실이죠. 장관을 했었단 예. 말이에요. 그러면 가업은 그러한 그 공직으로의 가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유엔 사무총장을 네. 위해서 그 미국 대사를 받아서 가고 며칠 안 있다가 쫓겨나는 이런 과정들이 항상 대권에 대한 염두는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는 시대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게 실현되지 않는다면 아마 총리를 통해서 다시 캐리어를 만들어서 다음을 바라보는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뭐 시간은 많지 않은데 내일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방어 전략을 나올까 궁금하거든요. 이미 방어 전략은 다 나와 있죠. 네. 탄핵 과정에서 이미 그 본인의 진술을 비롯해서 모든 것에 대한 기본적인 부인 전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기조 그대로 갈 계속 것이다. 그 기조가 네. 되고 지금 그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큰 그림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단이 하고 작은 그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세한 부분까지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검찰 조사에 대한 질문 이와 같은 사항을 지금 준비를 거의 막바지에 들은 것 같은데요. 네. 결국 하나하나에 대해서 검찰은 예상하지 못한 증거로서 공격을 할 것이고 네. 그 예상하지 못한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내일 오전 9시 반 아마 그 9시 반에 들어간다고 하면 12시간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다음날 새벽까지 한 번에 끝낸다고 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겠는데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어떻게든 밝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내일 포토라인에 서게 될 텐데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관측이 있는데 지금 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한 20m 정도. 그 정도 되는 동안 무슨 말씀을 하실까 싶은데 네. 뭐 청와대에서 나와서 사저로 갈 때도 개인적으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번엔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 고민을 될 것이고 아마 그 각종 언론을 어제 보니까 이제 모든 신문을 다 가지고 와서 이제 보신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국민들의 여망은 읽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짧지만 원론적인 답변은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와 같은 상황이 흐른 것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취지에서의 어떤 국민에 대한 어떤 화제의 마음이라든가 송구한 마음 그와 더불어서 가장 원론적인 대답. 검찰에 가서 성실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줄 정도의 어떤 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 조사실 안에서 사실 뭐 변호사와 함께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고 조력을 받고는 있지만 정작 조사를 받을 때는 직접적인 어떤 뭐 답변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라면서요.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네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이렇게 상의도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것까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거기에까지 미치진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안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수사하는 검사가 허락을 해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얘기할 때 조금 상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하나하나에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잠시 쉬는 시간을 통해서 다른 예. 휴게실에 가서 예. 변호인과 상의할 그런 시간은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그리고 또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그 노력 속에서의 어떤 신경전이 상당히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속 여부, 구속 수사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지금 그 부분은 일선 검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속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그 사람한테 들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부장 2명이 들어가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고 하죠. 근데 그 중에 형사 8부 한웅재 부장은 저희 대학 동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수뇌부에선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전 대표도 그 시사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서 아마 그 수사 같은 거는 이제 대선 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왜냐하면 대선 이후에 이루어지면 그게 정치 보복이라고 비칠 그렇죠.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신병 처리와 관련해서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치권에서도 그런 그 요청이 많을 겁니다. 구속과 관련해서는 신병과 관련해서는 좀 신중하게 처리해달라.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배려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을 거여서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일 수사가 끝나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한 가지만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짧게 드리면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그 법 앞에서의 평등의 문제를 박근혜 그 자연인 박근혜를 통해서 무너뜨렸었을 때 오는 전체적인 교육 환경까지의 황폐화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세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